이번 책은 허먼 멜빌의 모비딕입니다. 김석희가 옮긴 작가정신에서 나온 책인데요. 저는 이 휴버트 드레이퍼스와 숀 켈리의 모든 것은 빛난다를 읽으면서 그 전에 축약부분으로 그 모비딕을 읽었는데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에 작가정신에서 나온 이 모비딕을 읽어봤는데요. 지루할 새 없이 빠져들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혹시 게으르게 읽다가 다 못 읽을까봐 스스로를 이렇게 독촉하는 뜻에서 도서관에서 대출해서 읽었는데요. 읽다 보니 이 소설 속에서 그 자연과학, 해양 생물학, 철학, 심리학, 또 자주 그 연극 대본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상당히 매료돼서 읽을 수 있는 힘이 느껴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먼저 허먼 멜빌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이 멜빌은요, 그 1819년 미국 그 뉴욕에서 부유한 무역상 집안의 8형제 중 셋째로 태어나 유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다 13세의 아버지가 거의 파산 상태에 이른 후 죽자 농장 일꾼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였는데요. 특히 선원이 되어서 그 항해를 여러 번 하고요. 포경선도 타고 그리고 나중에 군함의 수병이 돼서 귀국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때 경험을 살려서 여러 그 해양 생활 그리고 어떤 포경선이나 이런 그 군함을 타고 다닌 그러한 것과 관련된 책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의 작품들을 한번 보면요. 그 1846년에 타이피, 그 다음에 오무, 마디, 자 여러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쓴 이 모비딕이라는 작품은요. 이 모든 것은 빛난다. 이 책에 보면요. 이 책에서 그 멜빌의 악마적 예술 이 편을 보면요. 뭐라고 했냐면요. 처음에 멜빌이 나다니엘 호솔한테 쓴 편지에서요. 사악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린 양처럼 순진무구하다고 느낍니다. 자, 이 소설은 그냥 사악한 것만이 아니요. 그리고 또 그는 극히 깊은 곳까지 순수하고 결백하며 자신이 어린 양처럼 순진무구하다고 강조합니다. 자, 이번 책은요. 그 지금 이 김석희가 옮긴 것은요. 이 김석희라는 그 저는 옮긴이가 참 그 문장이 참 좋았었는데 그 전에요. 이 작가는 보니까 그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를 넘나들면서 줄베른 걸작 선집, 그 다음에 시오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등을 번역한 그런 경험이 있네요. 그리고요. 이 김석희의 문장은 저는 참 편하고요. 아주 좋았어요. 이 김석희의 말을 빌리자면요. 이 셰익스피어의 리오왕, 그 다음에 에밀리 브론트의 폭풍의 언덕, 이 두 작품과 더불어 이 모비딕은요. 영어로 쓰인 그 3대 비극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 첫 문장이요. 먼저 Call me 이슈마엘. 내 이름은 이슈마엘이라고 해두자. 자, 이렇게 상당히 담담하게 시작합니다. 옴기니의 줄을 보면요. 그 구약성서 창세기 그 16장에 나오는 그 이스마엘에서 유래한 인물인데요. 이스마엘은 그 이스라엘인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과 하녀인 그 하갈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아브라함의 아내인 그 사라에 의해 집에서 쫓겨났고 방랑자 세상에서 추방당한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이 책의 시작은요. 그 이슬비 내리는 11월처럼 내 영혼이 을씨년스러워질 때 바다로 나가야 할 때가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이것이 권총과 칼 대신이라고, 나는 조용히 배를 타러 간다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나는 셔츠 한두 장 쑤셔 넣은 그 낡은 여행 가방을 겨드랑이에 끼고 그 태평양을 향해 출발, 그 맨하튼을 떠나 매사추세츠주 그 뉴베드퍼드, 그쪽이 그때가 그쪽 도시가 항구 도시 그 포경업의 중심지였거든요. 거기에 12월 어느 토요일 밤 도착합니다. 자, 몹시 불안해 보이는, 그리고 무척 캄캄하고 그 음산한 밤, 살을 애는 듯 춥고 그 쓸쓸한 밤이었습니다. 주머니에는 은화 몇 잎이 있었고요. 그리고 신발에 얼어붙은 얼음을 밀어내고 가장 허름한 물보라 여인숙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는 그때 그 한쪽 벽에 커다란 유화 한 점이 걸려 있었는데 온통 그을리고 더러워져서 알아보기가 힘든 그림이었는데요. 하지만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 절반쯤 달성된 상상할 수 없는 숭고함이 있어서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하는데요. 그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설명이 됩니다. 그 노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 이슈마엘이 그 최종 결론은 그 강력한 허리케인을 만난 그 배를 묘사한 것인데, 반쯤 가라앉은 배는 그 물에 잠겨 돛이 갈기갈기 찢겨서 앙상해진 돛대 3개만 보이고, 그 성난 고래 한 마리가 선체를 뛰어넘으려다가 그 3개의 돛대 머리에 꽂혀 꼼짝 못하게 된 그 무서운 장면이라고 그 화가의 의도를 찾아냅니다. 이 그림에 대한 잔상은요, 그 설명만 들었는데도 책을 읽는 동안 계속 뇌리에 남습니다. 이 물보라 여인숙에는 빈방이 없어서 어쩔 도리가 없어서 이 이슈마엘은요, 그 두개골 장사꾼이라고 하는 그 원주민의 머리를 팔러 다니는 그 작살잡이 이교도 그 퀵해그와 함께 그 한 침대에서 자야 했는데요. 그를 기다리다 미리 잠이 든 이슈마엘은 그 한밤중에 퀵해그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 온몸에 문신을 하고 얼굴은 거무튀튀한 퀵해그가 그 어둠 속에서 원주민의 그 머리를 집어 자루 속에 쑤셔 넣고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을 그 가늘게 눈을 뜨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야만적인 식인종이 침대로 뛰어들었고, 그리고 이슈마엘은 비명을 지르고 그 여인숙 주인은 촛불을 들고 들어옵니다. 곧 그는 깨닫죠. 문신을 했는데도 그는 대체로 깨끗하고 말쑥해 보이는 식인종이었고, 이슈마엘은 또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야단 법석을 떨었을까? 이 사람도 똑같은 인간인데 내가 이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같은 이유로 이 사람도 나를 두려워했을 것 아닌가, 이렇게요. 자, 그러면서 그 술에 취한 기독교인보다 취하지 않는 식인종과 함께 자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그 함께 잠이 드는데 그 다음날 난생 처음 단잠을 잤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자, 그리고 이 둘은요, 형제 같은 단짝이 되는데요. 나중에 함께 그 포경선을 타고 거기에서도 형제처럼 그러한 사이가 이제 쭉 이어집니다. 자, 그들이 함께 탄 그 포경선이 바로 피쿼드호인데요. 자, 멜빌이 정한 이름에는 보통 성경에서 따온 것이 많은데요. 이 포경선의 이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멜빌이 이 정한 이름에는 상징이 많아서 그 속뜻을 알고 나면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뒤에 김석희의 설명을 보면요. 이 이름은 미국 인디언 부족 이름에서 그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그 북아메리카의 원주민으로서 백인과 항쟁하여 전멸한 최초의 부족이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말살한 민족 말살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들이 피코드호에 승선하기 전 그 누더기를 입은 늙은 선원이 귀찮게 따라오면서 그 배 선장은 에이하브이고 다리가 하나뿐인데 그 없어진 다리는 그 향유고래가 앗아가 버렸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런데 자신은 배에 타지 않기로 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은 일라이저라고 알립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줄을 보면요. 이 일라이저는 그 9세기 기원전 9세기 그 이스라엘 왕국의 예언자 엘리야의 영어식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폭군 아합 에이하브 왕과 대립했습니다. 자, 에이하브는 구약 성서 그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포악한 왕이었고요. 자, 벌써 이름에서부터 풍겨주는 이미지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마침내 닻이 올라가고 돛이 펴지고 항구를 빠져나갑니다. 자, 포경선은요, 보통 그 망망대해에서 3년 동안 생활해야 되는데요. 그 항해 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고래를 잡는데 특수한 도구가 많이 필요한데 포경선이 들리는 외딴 항구에서는 물건을 구하기 어려워 엄청난 물건을 싣고 출발합니다. 자, 피코드호가 떠난 것은요, 크리스마스였기 때문에 그 후 줄곧 남쪽으로 달아났는데요. 그 한동안은 살을 내는 듯한 북극의 기후를 견뎌야 했고요. 그리고 피코드호에 탄 그 항해사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1등 항해사가 스타벅, 그 다음에 2등 항해사가 스터브, 3등 항해사가 플래스크입니다. 혹시 그 스타벅 하면은 보통 스타벅스 커피 그런 연결시키잖아요. 근데 여기서 스타벅이 커피를 마시거나 하는 장면은 이게 그 엄청 긴 책이잖아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대신요. 무슨 뭐 커피 주전자 이 정도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커피에 관련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그러면 잠깐 그 항해사들의 사이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그 스타벅은요. 낸터키 그 토박이로 큰 키에 성실한 사람이었고 근육이 2번이나 군 비스켓처럼 단단해서 열대 지방에서도 견딜 수 있는 체격으로 그의 눈을 들여다보면 그가 평생 동안 침착하게 맞선 수많은 위험의 잔상이 아직도 거기에 어른거리는 것이 보이는 듯하다고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2등 항해사 스터브는 항상 파이프를 물고 있었는데요. 낙천적이고 위험이 닥쳐오면 무심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고래에 접근하여 사투를 벌일 때에는 땜쟁이가 휘파람을 불면서 망치를 휘두르듯 무자비한 작사를 냉정하고 거침없이 다루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등 항해사 플래스크는요. 땅딸막하고 다부진 체격에 혈색이 좋은 젊은이로 고래에 대해 매우 호전적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자, 이들 3명의 항해사가 3척의 보트를 주의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트 키잡이, 그 다음에 작살잡이가 모두 함께 타게 되는데요. 그 출항한 지 며칠이 지나고 그 선장 에이하브가 잠깐 갑판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32장부터는 그 고래학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무슨 저는 해양 생물학책으로 넘어가는 느낌? 이거 소설책 맞아?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고래 종류 특징들이 나오는데요. 이 책을 읽는 동안 그 고래 포경, 그 포경성 내부 작살잡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그 다양한 종류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요. 저는 멜빌이 이 소설 속에서 고래와 관련, 그 다음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이런 모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무궁무진하구나 이런 것을 찾을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래서 할 말 다 해서 속 시원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끝에서 미완성이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또 나중에요. 나는 아는 게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와, 그래서 저는 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도 아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 이 책은요. 그 718페이지짜리 책인데요. 200페이지가 넘어야 드디어 그 선장 에이하브의 주목을 끄는 그 중대 발표가 나옵니다. 선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그 16달러짜리 스페인 금화를 그의 재킷에 문질러 아주 광택을 낸 다음에요. 돛대 망치로 금화를 못 박는 그러한 행사를 거행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마에 주름이 잡혀 있고 아가리가 우그러진 고래를 발견하는 자, 대가리가 희고 꼬리에 구멍이 3개 뚫린 고래를 발견하는 자, 그 흰 고래를 발견하는 자에게 이 금화를 주겠다라고 흰 고래를 찾을 것을 종용합니다. 에이하브가 이 10번을 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모두의 가슴 속에 흰 고래 그 모비딕을 찾으라는 미션이 부여되었습니다. 자, 그 후에도 쭉이요. 이 선장 에이하브와 그 다음에 1등 항해사 이 스타벅 이 두 사람의 그 갈등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그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그러한 그 묘사가 아주 여러 번 보입니다. 스타벅은 마치 그 미친 것처럼 다른 선원들과 이 에이하브가 변해가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또한 그 이슈메일도요. 이 에이하브의 억누를 수 없는 원한이 내 것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모두 자 계속 고래가 물을 뿜기만을 기다리는데요. 드디어 고래가 물을 뿜는다 하는 외침과 함께 대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이요. 에이하브는 그 허공에서 방금 만들어진 듯한 그 5개의 그 거무스름한 유령에 둘러싸이는데요. 이 유령 같은 낯선 자들이 에이하브가 승선 전에 비밀리에 밑 간판에 태우고 왔던 것입니다. 그 키가 크고 거무튀튀한 그 사내와 그 다음에 마닐라 원주민으로 그 원주민 특유의 그 호랑이 같은 누런 피부를 가진 자들, 에이하브는 이들 중에 특히 그 페달라에게 중요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다른 선원들은 엄청나게 놀라지만 바로 그 첫 번째 추격전으로 뛰어듭니다. 이들의 목적은 고래 기름을 가득 채워 그 출항지 그 낸터킷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죠. 그래서 고래 추격전이 시작되면서 자, 그 다음부터 이 책은요. 이 고래를 잡아 올려 그 최종적으로 기름을 짜내서 통 속에 넣어 그 배 아래쪽에 옮겨 싣는 그 과정들이 정말로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돌진하는 고래 작살, 그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붉은 피, 그리고 고래 분수공에서 뿜어져 나오는 끊임없이 그 하얀 연기 같은 물보라, 일렁이는 파도가 그 적나라하게 뒤엉켜 나옵니다. 자, 이 추격 후에요. 그 잡힌 고래 앞에서 에이하브는 모비딕을 아직 죽이지 못했다는 생각에 고래 1000마리를 잡아서 끌어올린다 해도 그의 원대하고 이 편집광적인 목적에는 조금도 가까이 가지 못할 거라는 듯이 자, 딱 들어가 버리죠. 자, 그러면서요. 이 피코도는 항해 도중 여러 다른 포경선들을 마주치는데요. 에이하브의 목적은 오로지 그들에게서 그 흰고래 모비딕의 흔적을 듣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미국 포경선들은 해군 군함과 마찬가지로 제각기 고유한 그 신호기를 갖고 있는데요. 도중에 같은 그 낸터킷 선적의 포경선 제로보암호를 만났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모든 포경선은요. 그 다양한 배에 전해줄 꽤 많은 편지를 가지고 떠나는데 이들의 경우 그 4개의 대양 어느 곳에서 그들을 만나야 하지만 대부분의 편지는 결국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2, 3년이 지난 뒤에야 겨우 임자의 손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향유고래에 대한 인상학
그 다음에 골상학적으로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눈에 띄는 부분이 눈 위에 이마의 주름살, 머리의 혹, 그리고 머리 옆쪽에 있는 눈, 그 외에 아주 세세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 한 가지 이마에 대해서, 혹에 대해서, 뭐 눈에 대해서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정말로 세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 후 에이하브의 계획은요. 그 자바해로 들어가서 필리핀 근해를 지나 일본 먼 앞바다에서 형성되는 그 고래잡이 철에 때맞춰 거기에 도착하는 것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고래를 잡아 그 충분한 기름을 얻는 데 성공합니다. 자, 이 도중에요. 이슈마엘의 그 단짝 퀴케그가 열병이 나서 그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그는 자신의 관을 짜달라고 유언 비슷하게 그 목수에게 부탁하는데요. 퀴케그는 그 관 속에 누워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는 살아납니다. 자, 퀴케그가 그 회복되자 자기 관으로서 그 만들었던 그것을 괴짝으로 사용하는데요. 이 퀴케그의 관은요. 그 나중에 잃어버린 그 구명부표 그걸 대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본 그 에이하브가 세상 만물이 얼마나 하찮은가 하고 독백을 하죠. 자, 그리고 이 피코드호는 그 레이첼 호를 만납니다. 그 레이첼 호의 선장은요. 지금 표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에이하브는 오로지 그 모비딕을 만났는지 그것만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 레이첼 호의 선장 이 불행한 아버지는요. 그 겨우 12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 소년을 잃었고요. 자, 그래서 그 아들을 찾아 헤매는 중이었는데 그 정신없이 고래떼를 추적하다가 그 본선에서 떨어져 버린 다른 보트에 또 다른 아들이 타고 있었으니 결국 그 두 아들이 행방불명이 된 것입니다. 그 48시간만 함께 찾아달라는 48시간만 함께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하죠. 근데 에이하브는 매몰차게 거절해버립니다. 이제 밤이건 낮이건 에이하브는 갑판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전축 구멍에 자기 그 고래뼈로 만든 다리를 꽂고 서 있거나 그 돛대 사이를 오락가락합니다. 식사도 밖에서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아침과 점심 두 끼만 먹습니다. 저녁은 손도 대지 않고요. 그리고 그 주 돛대 옆에서 그 멀리 떨어진 채 처음부터 숨어서 그 배에 탔던 그 5명 중 한 명인 그 배와교도 그 페달라도 함께 마치 그 에이하브가 절대 군주라면 그는 꼭 노예처럼 바다를 응시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긴장감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에이하브는 이 깊은 물속을 꿰뚫어 보려고 애를 쓸수록 그 물에 비친 그의 그림자로 그 다음에 그의 그 시선에 따라 그 다음에 점점 깊이 가라앉는 것을 관찰하고 있었는데요. 에이하브는 깊이 눌러쓴 모자 밑에서 바다로 눈물 한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자, 스타벅은 그를 방해하지 않도록 그 조심하면서 그의 옆에 섭니다. 이때 선장이 그의 깊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얘기를 하는데요. 자, 스타벅. 얼마나 잔잔하고 온화한 바람인가. 그리고 얼마나 온화해 보이는 하늘인가. 이렇게 좋은 날. 정말로 이렇게 아름다운 날 나는 난생 처음 고래를 잡았지. 18살의 소년 작살잡이였어. 40년 전이야. 옛날이지. 40년 동안 계속 고래를 잡았어. 40년 동안의 고난과 위험과 폭풍 후 40년 동안 냉혹한 바다에서 살았지. 40년 동안 에이허브는 평화로운 육지를 버렸고 40년 동안 바다의 공포와 싸웠다네. 정말이야. 스타벅. 그 40년 가운데 육지에서 보낸 날은 3년도 안 돼. 자, 50살이 넘어서 얻은 소녀 같은 아내는 저 바다 너머에 있어. 신방의 베개를 한번 배워보고 바로 이튿날 혼 곳으로 출항했지. 아내라기보다는 생과부야.
스타벅 이리 가까이 오게, 내 앞 옆에 서게, 내가 인간의 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주게. 바다나 하늘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그게 낫겠어. 신을 우러러보는 것보다 그게 낫겠어. 자네의 눈 속에서 내 아내와 아이가 보여. 아니 배에 머물러 있게, 배에 남아있게. 그렇고 말고 나는 자네의 눈 속에서 머나먼 고향집을 보내. 그 고향집을 그런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지. 자, 이렇게 해서요. 에이하브는 자기가 그 고래를 추적하는 동안요. 모선에서 모선에 스타벅을 남겨둡니다. 자, 그날 밤 에이하브의 그 갈매기가 우는 듯한 그러한 외침이 들립니다. 자, 물줄기다. 고래가 물을 뿜고 있다. 눈 덮인 산처럼 하얀 혹이다. 모빅이다. 자, 이어 그 세 곳의 망대에서도 거의 동시에 외침이 이어지면서 이 소설은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자, 그 스타벅만 빼고, 스타벅은 모선을 지키고요. 스타벅의 보트만 빼고 그 다른 보트가 내려지고 그 다음에 보트의 돛을 모두 올리고요. 그리고 모든 노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에이하브가 선두에서 공격을 합니다. 자, 부드러운 그 터키 양탄자 같은 물결 위에는 그 넓은 우윳빛 이마의 하얀 그림자가 번쩍거리며 앞서 달렸고 음악적인 잔물결은 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흰고래의 등에는 큰 상선에 페인트 칠한 선체에서 솟아오른 깃대처럼 최근에 박힌 기다란 창이 자루가 부러진 채 꽂혀 있었습니다. 새들이 하늘을 덮고 이따금 그중 한 마리가 소리도 없이 그 장대에 내려앉아 흔들거리면서 기다란 꼬리 깃털을 길쭉한 삼각기처럼 펄럭입니다. 마치 영상을 들여다보는 듯한 표현인데요. 동시에 저는 그 흰색의 순수와 공포에 대해서 멜빌이 상당히 길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동시에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고래는요, 사라졌다가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 밑바닥에서 호련히 모습을 나타낸 것은 그 하얗게 반짝이는 이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몸을 옆으로 이동시키고 주름진 머리를 잽싸게 보트 밑으로 들이밀었고 에이하브의 보트를 물어뜯어 결국 두 동강 내버립니다. 에이하브는 그 물거품 속에 내동정이 쳐지고 그 다음 날을 기약하며 그 모선에 의해 구조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때 주 돛대에 그 박아놓은 그 스페인 금화를 두고요. 자, 이제 그놈이 죽는 날 맨 먼저 발견하고 소리친 자가 그 금화를 차지할 거라고. 그리고 이번에도 만약에 그 에이하브 자신이 먼저 발견하면요, 대신 그 돈의 10배에 해당하는 돈을 골고루 나누어 주겠다고 선언하고 해산시킵니다. 자, 모비딕 추격 둘째 날이요. 그들은 30명이 아니라 마치 한 사람 하나의 에이하브가 된 듯이 추격전이 벌어지는데요. 자, 도중 에이하브의 그 고래뼈 다리는 끊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짤막하고 그 날카로운 조각만 남게 됩니다. 자, 모비딕은 더 많은 작살과 그 뒤엉킨 그 밧줄 그런 것을 내 단체로 그 거품이 끓어오르는 소용돌이 속으로 자취를 감추어 버리죠. 자, 모선의 스타벅에 의해서 그들은 다시 구조되어 올려졌을 때 배와교도 그 페달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선장에 뒤엉킨 그 밧줄에 휘 감겨져서 물속으로 질질 끌려가는 것을 본 것 같다고 스터브가 말을 하죠. 자, 어쨌거나 보트는 산산조각 나버렸고요. 선장의 다리는 또다시 부러졌고요. 그리고 더 이상 그놈을 추격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며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스타벅은 선장을 계속 뜯어 말립니다. 자, 그는 아니다. 나는 운명의 부하다. 녀석은 다시 떠오를 것이다. 라고 선언하죠. 다시 그날 밤 목수가 에이하브의 다리를 만들고요. 그리고 추격 셋째 날에 떠오르는 해를 맞이합니다. 자, 그들은 그 고래의 대리석 같은 몸의 그 한쪽을 완전히 드러냈을 때 고래 등에는 자, 충격적인 장면을 보는데요. 고래 등에는 그 밧줄이 친친 감겨 있었고 간밤에 고래가 몸부림쳐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그 밧줄에
자, 배화교도 페달라가 꽁꽁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장의 보트 주위로 그 상어떼들이 몰려들어 집요하게 보트를 따라다니며 노를 계속 물고 늘어지고요. 노끝은 톱날처럼 갈라지고 그리고 앞에서 흰 고래는 쏜살같이 달리고 그 다음에 순간 보트가 그 파도를 타고 돌진하는 그 소리를 듣고 고래는 다시 획 방향을 돌려서 그 평평한 이마를 쑥 내밀고 스타벅이 탄 본선의 뱃머리를 향해 돌진합니다. 자, 아무도 볼 수도 없는 그 순간요. 그러면서 고래에게 얻어맞은 그 뱃머리 쪽 판자가 떨어져 나가고 순식간에 파도와 거의 같은 높이까지 가라앉습니다. 터진 구멍으로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소리가 급류처럼 요란하게 들리고요. 그리고 작살이 던져지고 작살에 그 찔린 고래는 앞으로 달아나고 밧줄은 그 불이 붙은 것처럼 빠른 속도로 홈에서 미끄러져 나가 엉클어진 그 밧줄의 머리가 허공을 날아가 에이하브의 목을 감았기 때문에 그는 소리 없이 보트 밖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가 없어진 것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밧줄 끝에 달린 그 고리가 노잡이 한 사람을 때려 눕히고 사라집니다. 순간 그 보트의 선원들은 얼빠진 듯 뒤를 돌아봅니다. 곧 그들은 신기루 속에 있는 것처럼 어렴풋하고 흐릿한 공기를 통해 모선이 비스듬히 기울인 채 환영처럼 사라져가는 것을 봅니다. 소용돌이가 동심원을 그리며 생물과 무생물을 가리지 않고 피코도의 작은 나무 조각 하나까지도 삼켜버립니다. 이 모든 것을 본 것은요. 그 배화교도 페달라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던 그때 그 바다에 그 네 동댕이 쳐서 그 주변을 떠돌며 이 모든 참극을 목격한 한 사람 바로 이슈메일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 이슈메일이 처음 물보라 여인숙에 가서 그 봤던 그 유화 그림은요. 그것과 똑같은 장면이구나 하고 떠올렸습니다. 그 본선이 침몰하면서 그 거품 속에서 퀴케그의 관으로 만들었던 그 구명 부표가 그 튀어 올랐고요. 그는 그 관에 의지하여 망망대해를 떠돕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그 관에 의지하여 그 거의 하루 동안 부드럽게 망가를 불러주는 듯한 망망대해를 떠돌았다. 이제는 상어들도 입에 자물쇠를 채운 것처럼 나를 해치려 하지 않고 내 옆을 그냥 미끄러져 갔다. 사나운 물수리도 주둥이에 칼집을 씌운 듯 조용히 날고 있었다. 둘째 날 배 한 척이 다가와서 마침내 나를 건져주었다. 그 배는 구불구불 항해하고 있던 레이첼호였다.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아 헤매다가 엉뚱한 고아를 발견한 것이다. 예, 이렇게 해서 이 책은 마지막 끝이 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